한국벤처경영원 김승찬 대표님께서 몰라서 못 받는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기본 연말정산부터 벤처투자 소득공제까지라는 주제로 어렵고 헷갈리던 연말정산 A to G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김승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저도 한 20년 했거든요. 여기 본장하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직장인 분들은 오늘 많이 오셨을 거예요. 보면 이제 뭐 부동산 강의도 있고, 주식 강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부동산 안에서도 이 직전에도 보면 뭐 토지 강의도 있고, 상가 강의도 있고, 당연히 이 주택 강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제가 오늘 연말정산 갖고 하고 있고, 세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부동산, 예금, 주식에 대해 본질적인 걸 제가 해드릴게요. 이 강의는 어찌 보면 저만 할 수 있는 강의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원래 부동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부동산 법학 석사거든요. 그리고 이미 2005년도에 SBS 이런 토론 방송에 이미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먼 이슈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내용을 보면 이 강의 전체에 있던 3일간의 내용을 약간 요약 정리하면서 그 이후에 왜 이 길로 가야 되냐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오신 거 환영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재테크, 머니 하는데 플러스를 플러스 시키든가 마이너스를 제거하든가 마이너스 시키든가 이게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저는 실제로 지금 20년간 제가 이 일을 해왔고, 좀 이따 보시면 자격증도 많고 여러 일을 해왔어요. 저는 돈을 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0.1%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준에 의하면 이제 한 10억 이상 있어야 10%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0.1% 안에 들어가려면 그보다 많아야 돼요. 보통 이제 한 세대에 한 2, 3억 밖에 없다고 나와요. 통계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세대마다 다르죠. 연령대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뭐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0.1%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50대, 60대까지 가요. 이제 아직 20대, 30대인 분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칸씩 올라가면 돼요. 차근차근. 그러면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보면 정말 돈을 갖게 보면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이제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100억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미안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 3억 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100억을 갖는다는 거는 30명, 50명의 돈을 자기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만큼 더 경쟁적이거나 아니면 또 그런 말이 있죠. 100억을 벌려면 10억을 버는 사람 10명 이상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돈 벌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못 벌어요. 벌어도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돈을 벌면 결국은 세금이에요.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법학 석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공무원 생활도 이게 보통 일반직 공무원도 했고, 세무과에서도 근무했고, 법원직 공무원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근무했었고, 또 벤처기업에서도 제가 대표를 했었고, 상장기업에서도 대표를 했습니다. 그 상장기업도 심지어 하나를 또 M&A에서 인수해서 또 운영을 했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얘기는 빠졌는데 부동산 회사도 운영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경매도 받아봤고, 그런 걸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만큼 여기 온 전문가 다 합쳐서라도 모든 재테크 분야에 저만큼 실제로 경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예요. 다양한 이름을 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너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뭐 SBS나 YTN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뭐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죠.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나 뭐 부동산, 주식. 그래서 여기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우지도 않아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 본전 뽑는 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책에 다 나와요. 이까지는 책에 다 나와요. 이 뒤에는 안 나와요. 왜? 본질만 설명해주고 내용을 몰라요. 알아도 설명을 못해요. 미안하지만. 자, 보시면 앞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섞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ELS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두 가지가 컨버전스로 섞어져서. 근데 이제 예금은 하냐면 안정성 있지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되니까.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된 게 은행당이고 그 기관당이고 이자 포함입니다. 만약에 부실이 나면 바로 나오진 않아요. 5천만 원 다 해야만 안 돼요. 이자 포함이기 때문에 한 4,500에서 4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자, 수익성은 없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괜찮은 시기죠. 그죠? 한 4%까지도 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지금 정체가 돼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체됐다기보다는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 아시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황금성이 대신에 제일 좋죠. 은행 가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지금 방금 그 광고 보셨죠? 이게 주말에도 해주겠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안정성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거 들어왔잖아요. 올해는 어떤 주식 한지 빼떨어지요? 뭐 이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주식은 수익성은 있다 그래요, 원래는. 왜? 기업이 뭐 10년, 20년을 보면 주가도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개인은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움직이죠. 그죠? 내가 들어간 주식은 다 떨어지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황금성은 있는 편이죠. 뭐 D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안정성이 있다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이 없는 유일한 자산이 토지다.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도 중에서도 건물도 감가상각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감가상각 되죠. 사실 휴대폰도 2년, 3년 끄는 게 감가상각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안정성이 어떤 가장 강하고 수익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있다고는 해요. 없진 않으니까. 황금성이 대신에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거고요. 여기서 본질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 제목 보니까 투자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기 이것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되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성을 더 보려고 막 여기가 더 들어가요. 그 소형주, 코스닥의 소형주, 막 심지어 잡주 이런 거예요. 잡주인지도 모르고 잡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금하냐 그러면 황금성 일이 좋은데 금방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요. 거꾸로 토지하냐 그러면 거꾸로 더 안정된 걸 찾아. 이러면 안 돼요. 본질은 뭐라고요? 본질은 단점을 극복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돼요. 제일 안 되는 걸 극복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은요, 대형주 하셔야 돼요. 여기 제목 중에 됐더라고요. 대형주를 하셔야 돼요.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황금성이 제일 높은 거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에서 단점, 약점을 극복한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장점을 극복한 거예요. 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죠. 재테크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이에요. 근데 고위험을 감수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보완을 해야지. 돈은 한 번 날아가면 끝장이에요. 자,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100의 법칙 혹시 아세요? 재테크는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돼요. 뭐 7이 법칙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그 지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기 소득이 몇 프로였는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해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처음에 똑같은 것 같죠? 완전 시간 지나면 그 개념을 알고 실행한 거는 천지차가 돼요.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100의 법칙은 뭐냐면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됐어. 근데 원금을 회복하는데 그러면 플러스 50%만 내면 원금이 회복되냐? 안 되죠. 75밖에 안 되죠. 50% 떨어져. 그래서 손실을 많이 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씀해 주잖아요. 재테크 투자의 최대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손실을 보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뭐라?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암기만 하고 안 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이제 이걸 말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예금 주식 공부했죠. 사실은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이 보험이에요. 이걸 강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 이내로 들어라 이런 말을 하죠. 보험이 투자나 저축으로 가장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분리해서 한 게 나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투자도 섞고 펀드도 섞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보험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이라면서 투자다 저축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험이 들어가 있고 일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섞지 마시고 예금하시고 주식하시고 별도로 보험은 딱 들 것만 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옮겨가면 자, 부동산 중에 예금 같은
수익성이 안 좋지만 안정성, 환급성이 최고인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수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국민은행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감정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볼 수 있죠. 그 다음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거꾸로 수익성 좋은 거라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상가 오피스텔은 안정성 좋은 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센터 이런 거 투자해놓고 수익성 좋다니까 지금 다 묶여있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는 황금성 좋은 거라 해야 돼요. 보험도 똑같죠. 결국은 뭐예요? 황금성 좋은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경기 하락되고 침체기고, 우리나라 벌써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1%대예요. 일본보다 못해요. IMF 이후에 최초로, IMF는 사상 있다 쳐. 근데 지금 올해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늦어요. 지금 세수가, 국가 세수가 벌써 한 40조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59조가 적자가 난대요. 이런 일도 상당히 오랜만이고, 일본, 원래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일본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갖고 경제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거야. 무슨 붐을 일으키거나 투자를 하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해요. 그럼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더 마이너스 시키는 거야. 발목을 더 잡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원래 2.2% 예측했다가, 앞에 한국은행 광고한 것도 봤죠. 한국은행 얘기예요. 오히려 2.1%로 줄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올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고로 예측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4, 4분기 되니까 약간 회복은 됐어요. 근데 3분기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늦다. 그리고 내년에도 원래 2.3%, 2.2%, 2.1%까지 줄어들었어요. 어쩌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늦고 빨리 못 가고 기울기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경기 상황. 경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결국은 세테크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 해봤자 1%, 2%,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막 10%인 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인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10% 가요. 동남아는 뭐 5%에서 10% 가죠. 그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3%도 쉽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수익에 있어서도 더블 낸다 해도 보통 뭐냐면 이제 주식시장이 갈 때 주식시장이 이게 유용도라는 게 있거든요. 적정 수익률에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너무 좀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면 금리의 2배예요. 주식시장에서 금리의 2배만 뭐를 한다?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본다? 위험이 점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하려면 일정 나이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투자하시고 금리의 2배 정도만 드린다. 그러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넘어간 순간에 위험은 더 커져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성장기나 하락기든 세테크가 중요해요. 특히 물론 이제 수익을 못 낸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자만 이자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형평의 원칙에서 세금을 내거든요. 이게 아끼는 게 훨씬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속했더니 50% 날라가. 그 세금 열심히 돈을 벌었어. 의사들은 진짜요. 진짜 주말에도 막 일하잖아요. 나중에 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0억이 넘어가면 과세 표준이 49.5%를 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려요. 내가 일해서 그걸 번 게 나한테 절반밖에 못 벌어. 그럼 차라리 그동안 내가 놓은 게 낫나? 그럼 그 이상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해요. 여러분은 너무 꿈만 같나요? 미안하지만 의사들은 그 전에 엄청나게 일하죠. 무슨 뭐 48시간, 52시간 적용도 안 받아요.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미리 땡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세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소득세 폭탄주의보인데, 여러분들이 닥칠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세수 얘기를 했죠. 이미 40조 결정하고 59조. 여러분 앞으로 운전도 조심하셔야 돼요. 범칙 많이 끊습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이 정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돈 걷어들여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통계상 나왔어요. 소득세만 늘어났고 다른 거는 다 떨어졌어요. 왜? 법인이 지금 기업이 잘 됩니까? 기업이 지금 11월 달부터 좀비 기업들 예전에는 코로나에 가지고 원래는 원금 빼고 이자만 내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이 도래했어요. 원금까지 같이 갚아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미 무너져 갖고 이 회생 파산 신청한 기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그만큼 또 그만 잘릴 수도 있거나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소비가 촉진이 안 될 거고,
그냥 결국은 경기가 그죠?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이제 지금은 이게 자본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져요, 굉장히. 여러분이 어디에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없는데, 근데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기업에서 일하냐, 어떤 방향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AI가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AI를 지배하거나 AI 위에 있거나 AI를 하는 기업에 있는 사람과 AI 지배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비율이 10대 9. 그다음 나중에는 1대 9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AI가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시대가 와요,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살차시는 배달하신 분이라든가 트럭 운전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딱 그죠? AI에서 다 저 정도에서 자기가 딱 잡잖아요. 그래야지 그 배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런 시대에 대입했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세금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지금 이 금액을 못 받는 분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투자의 방법이 심지어 나옵니다. 여기에 뭐냐면 부동산 투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뮤직 투자도 나와요. 음악, 저작권 투자도 나와요. 그 방법이나 포트폴리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내용을 꼭 이 세금이 많지 않은 분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원리라든가 음악 저작권 투자 원리까지도 나오니까. 자, 13월에 월급인데 왜 그러겠어요? 13월에 월급은 연말 정산을 내서 그 다음 주니까 그래요. 원래는 13월에 월급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권 직전까지는 원래는 원천징수를 많이 했어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못 거둘까봐 미리 받는 거예요. 작년 급여 대신해서 매달 가다가 그게 일부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리 걷지.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그 걷는 금액을 줄였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돈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걷는 금액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고 난 다음에 13월에 월급이 돼야 되는데 돌려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걷었으니까 많이 안 걷기 시작하니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거꾸로 추가 납부, 스토칭 토해내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인원이 벌써 400만 명, 정확히 393만 명인데 평균 98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쉽게 요약하면 400만 명의 직장인이 100만 원 정도 추가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 맞죠? 근로소득세가 갈수록 증가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소득이 올라가요. 그죠? 연봉이 올라가죠. 왜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최소한 반영이 되니까. 조금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냐 차이지. 우리 직원들도 다 올리거든요, 매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도 올라가야 돼.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직원 급여금 안 올려줘요? 안 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데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니까 세금도 넣는 게 맞긴 한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또 뭐가 있냐면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 6%에서 45%, 지방세까지 합치면 10%가 추가되니까 6.6%에서 49.5%를 세금을 내요. 근데 그 소득 구간에 딱 걸려 있으면 연봉이 딱 올라가면 9.9% 정도를 더 내버려요. 세금을 훨씬 많이 내. 근데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번 사람,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떼가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보기에는 세테크는 재테크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처음 하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고 끝에도 결국은 이거 공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뭣도 모르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진짜 자기가 성장하는 빵 어디 터져요. 그때 정신 팍 차리죠. 그때는 좀 늦죠. 이미 한 2년 전부터 추정하거든요. 그럼 엄청 나와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아까 그거 딱 해보니까 지금 기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세 못 걷어요. 양도세 거래가 잘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매매가 안 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도 많이 가. 전세가까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는 이미 올라갔어요. 금리에 비례해서 월세니까. 왜냐면 이거 전세 사라? 아니면 월세를 내. 그래서 옛날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집사? 전세 사라? 월세인데. 아니야. 금리가 높으면 월세 산 게 나아.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고, 야, 집은 있어야지. 전세가 우선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돈 은행에 예놨을 때 4% 받는 거.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가 있어야지 부동산 하락하고 상승, 하락기에 딱 잡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수 평가 났다고 돼 있죠.
법인세 못 걷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직장인분들은 지금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세무조사 많이 나옵니다. 대비하세요. 돈 많이 버시는 분. 나와요. 두고 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죠? 그럼 바로 학원 강사, 바로, 그죠? 아시죠?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게 뭐 정부가 잘못했다 일만 한 게 아니고 원리상 당연한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납부 사업뿐만 아니고 추가 납부 금액도 같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때가 되면 나이에 따라 지금 다양하게 계시는데 어제 오늘에 비해서 오늘 역시 주말이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확실히 보니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누진세 구간이니까. 지방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구간이 원래 6.6% 구간이 있어요. 올해 이건 과세 표준입니다. 연봉 아니에요.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그래서 앞에 소득공제 같은 거 띄고 나머지만 이제 세금 부과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 이하는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한 3천 이하는 하나도 안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신 분이 40%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지 세금을 안 낸다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게 버신 분들은 대부분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활비 하는데 그분은 부가가치세 내요. 내냐면 술 먹으면 주세 내. 열받아갖고 다 세금 내요. 근데 세금을 안 낸다면 안 틀려요. 단지 다른데 세금을 결국은 내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소득세를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내게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00원은 내게 하자. 자존심상 국민인데 이런 말도 있고. 원래 소득세는 원래는 정기적인 데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은 이제 한 10시간 하면 제가 강의를 딱 소득세부터 다 해줄 수 있는데 원래 소득세는 정기세가 아니었어요. 전정이라는 원래 하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규적도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끝나도 뭐 내면 어때? 그러다가 규정만 내면 좀 그렇잖아. 니들도 좀 내. 그게 이제 누진세로 발달한 거예요. 원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기획들이 최근에 위액 구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그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이 말해요. 나 이거 벌어봤자 반밖에 못 벌어. 20억 벌잖아요. 그러면. 나 실제로는 10억밖에 못 벌어.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직원들한테 좀 쓰면 남는 것도 없어 그래. 돈 못 버신 분이 이해를 못하죠. 실제로 맞아요. 왜냐하면 저게 소득세만 저리 날라가니까 준조세인 4대 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반도 못 보는 거예요. 저 윗구간은. 근데 이제 대부분 대기업 임직원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의사 등 전문직 분들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한 30-40% 세금을 내요. 최고 구간에. 근데 누진세니까 위에 구간을 아끼는 게 제일 큰 구간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연금 계좌. 이게 이제 연금 펀드, 연금 저축, 연금 보험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지금 많이 들으라 그래요. 은행에 가시거나 증권사 가면 딱 들음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들어야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0만 원이냐 아니냐. 5,500만 원 연봉 넘어가는 순간에 세금 아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거꾸로. 원래 못 본 사람은 아껴주고 본 사람은 더 내게 해요. 그래서 세금을 한 20%가 전체 한 80-90%를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미 저거 넘어가신 분도 많을 거고 대기업들은 다 넘어가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여기 금융권 다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5,500 이하인 분은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5,500 안 되신 분도 하세요. 근데 하지 말한 건 아닌데 이제 적어지죠 효과가. 억울하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이게 세액공제입니다. 좀 뒤에 나와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서. 원래 이것도 세액공제도 박근혜 정권 때 원래 이게 소득공제였어요. 근데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그거나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5%, 12%잖아요. 제가 앞에 한 번만 다시 가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 구간입니다. 15%가 이 구간이에요. 16.5%가 1.5%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세가. 저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국세고 지방세 하면 16.5%, 13.2%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이 넘어가는 순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은 더 유리해요. 근데 저기 과세 표준 1,400만 원만 넘어가면 연금저축보다 기왕소득공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은근히 딱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도 본인들이 세금 다 해갖고
실제로는 세율 조정은 안 하는데 소득공제인 걸 세액공제로 바꾸면 세금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들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요. 이 윗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 늘려놓고 정권 바뀌었죠. 또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다 올리고 최고 세율을 만들어서 또 정권 바뀌었죠. 다른 정권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진짜 웃기죠. 정권이 안 바뀌면 세금을 갖다 너무 많이 부과하면 자기들이 해가 되는데, 물론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죠. 과세가 돼, 안 돼? O야, X야? 비과세를 이야기만 해야겠죠. 그죠? 비과세를.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있는데, 이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복잡해질까봐 안 되는데,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류과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이하고 다 합산해요. 종합소득.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거 다 합산합니다. 다 합산해요. 근데 이거 합산 안 한 게 있어요. 분류해서 별도로 한 게. 그게 부동산 양도거나 주식 나면 양도세. 왜? 양도세는 뭐 1년마다 양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3년, 5년, 10년인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또 뭐 세금 전략도 되지만, 그러면 10년치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1년 만에 다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도 1년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10년 근무한 사람도 20년 근무한 사람도, 그걸 한꺼번에 부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게 뭉쳐있다, 그건 분류해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과세에 포함 안 되고 퇴직이나 양도는 별도로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6가지 소득은 합산돼요. 근데 이제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 15.3%만 부과하잖아요. 그죠? 14%에 지방세 10%, 15.4%. 그래서 예, 이자 배당 소득은 딱 봐서 2천만 원 이하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논의가 되는 게 지금 1천만 원으로 줄인다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럼 또 1천만 원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세금 낼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고 종합 합산되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합산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소득공제죠.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세금 부과되면 들어가. 빼죠. 거의 비과세와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세액이야. 소득공제가 된 게 아니고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세율이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세액, 부과되는 세액이 나왔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빼준 거예요. 아까 봤던 연금저축 12% 빼주냐 15% 빼주냐 5,500만 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게 세액공제예요. 이게 그만큼 많이 주는 게. 그 다음에 과세 이연도 사실은 여러분이 정확히 하는 게 유튜브에 보시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과연 하는 게 맞아? 우선 12% 15% 해준다는데 그게 과세 이연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받을 때 일정 연금까지는 안 내는데 초과되면 합산돼요. 그래서 세금을 늦게 과세하는 거예요. 늦게 과세하는 거지 지금 안 하고 연기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거까지 합치면 이게 맞아? 사실은 연금저축은 여기 지금 관계자는 없을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 연금저축 엄청나게 연금펀드 광고 있죠. 왜? 그게 수수료 따먹는 게 최고예요. 매년 떼가요. 자산운용사에서 최고, 자산운용사 최고의 상품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돈 버는 방법은 매번 작은 돈이 자기한테 흘러들어오게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거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최고의 상품이 사실은 연금저축, 연금펀드예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뭐 시간이 많으면 뭐 보험의 진실 같은 것도 제가 다 말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만 오늘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가능하면 드려야겠죠. 65세 이상이면서 5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예요. 65세 되신 분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 자산관리과자. 자, 원래는 이제 이자 배당소득 200만 원 비과세인데 서민이나 농민은 400만 원까지.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잘 알죠. 그죠? 거주기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자, 원래는 15.4% 내야 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자산관리계좌는 9.9% 한도액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모, 리치, 부동산 펀드 같은 것도 9.9% 딱 돼 있죠. 물론 이제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공모, 투용자 펀드 같은 경우도 여기는 15.4%인데 나료 한도가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원래는 2천만 원까지죠. 2천만 원 넘어가면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겠죠. 자, 아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말씀드렸죠. 자, 아까 말했던 일단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아예 별도로 분류된다 했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분리과세가 해서 이자 같은 배당도 2천만 원까지는 별도로 15.4%만 낸다 했죠. 근데 이제 그걸 초과되거나 하면 다 합산된다 했죠. 그죠? 제가 아까 6가지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도 다 합산돼요. 일정 초과되면. 근데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야지 소득이 있는 곳에서 원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공평원칙인데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갖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잘 찾아봐야 되죠.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나오고 그걸 곱해서 세액이 나오는데 세액의 일부를 공개해 준 거예요. 세액공제도 활용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소득공제가 훨씬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나와 있죠. 소득 자체를 줄이는다. 그래서 그 자체를 세금을 부과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비과세와 유사하다 볼 수 있죠.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깎아준 거예요. 연금저축 생각하면 되죠. 자, 소득공제 보시면 이건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많이 가입하세요. 왜? 국가에서 장려하니까 연금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려하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오히려 4천만 원 이하 속이는 500만 원까지 해줘요. 근데 1억이 넘어가잖아요. 2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그죠? 고소득자일수록 더 혜택이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증권사나 이런 데 가시면 벤처기업 펀드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3천만 원까지 10% 해줘요. 그럼 300만 원 해줘요. 10%.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거는 많은 사람이 지금 알기 시작하고 있는데 고소득자들은 3천만 원까지 100% 된 게 있어요. 그럼 3천만 원 전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원래 이 제도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15년부터 생겼어요. 그때는 1,500만 원밖에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50%, 20%, 30%밖에 안 되다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제일 강력합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 혜택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없더라도 나중에 된 게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도 3천에서 5천까지는 70%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제, 월세 15%, 17%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찾아보면 자기 해당된. 이것도 뭐예요? 총급여. 해당된 사람만 해줘요. 돈 많이 벌면 안 해줘요. 저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신용카드도 이거 없애려다가, 그죠? 도장 다 찍어갖고 또 하게 만들었죠. 원래는 이제 이게 투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투명화돼갖고 없애려는 게 못 없애게. 그죠? 없어지려면 바로, 운동하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나 이거 30%.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급여 7천만 원 넘어가면 받을 게 없어요. 문화생활도 자기 돈 갖고 해야 돼. 아직도 없어요. 전통시장은 45%까지 해주고, 자, 이런 제한들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거에서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 알고 가시면서 이 안에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재테크 관련된 게. 이 제도를 여러분한테 지금 바로 못 쓰더라도 그 내용을 꼭 알고 가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자, 세금 전략이 가장 큰 혜택이고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다. 옛날에는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한 것만 했는데 지금은 자, 청년들은 아직도 옛날에 했던 그 장기저축이 남아있어요. 원래 이제 전체에다가 한시적으로 치려는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34세까지인가 청년들은 그 가입할 수 있어요. 34세 안 되면 그거 가입하세요. 이따가 없어진 제도인데 청년한테만 살린 제도예요. 참고하고 계세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거. 자,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예요. 그래서 3천만 원 하면 3천만 원 다 소득공제 받아요. 100%. 그 다음에 5천만 원 하면 3천만 원까지 100%고 2천 구간은 70%니까 4,400만 원 받아요. 5천 하면 4,400만 원. 심지어 3천만 원 초과한 것도 30%까지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3천만 원 주로 하고 5천만 원 소득이 한 2, 3억 넘은 것만 하게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막 1억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라고 자제시켜요.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이 30% 받는 소득공제도 없다. 그래서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죠? 저희는 사실은 마니아를 안 걸거든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한꺼번에 다 뽑아내려 한다. 하지 마세요, 절대. 1억 이상이면 된다. 더 갖고 와라, 더 갖고 와라.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에서 적정 금액까지 매년 적정 금액까지 드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 또 제목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포트폴리오는 원래 이탈리아예요. 서류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서류 가방 뭐냐면 칸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꼭 분산 투자해야 돼요. 올인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다시 추락해요. 아까 봤죠? 워런 버핏 원금 손실을 보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하실 때는 연봉 2억 이하인 사람 3천만 원 해야 돼요. 2억 초과하고 3억 초과할 때 5천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또 그렇게 딱 규정지어야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하셔야 되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4년부터 했어요. 횟수로 10년 됐죠. 근데 보세요. 이 기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고소득자를 재테크해서 벤처 투자하면서 절세 노린다. 3천만 원 100% 소득공제. 여기도 보세요. 5년간 최근 성장했다. 진로 마지막 줄에 5년간. 근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저런 걸 잘 봐야 돼요. 딱 돼 있잖아요. 양쪽에. 초기 투자 유형 고려해야.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3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기업이 스타트하면 창업기업 스타트업 이렇게 말하는데 50%나 돼요.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기업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확률이 그죠? 5년 지나면 3개밖에 안 살아남는 거예요, 10개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작년 지사인데 이미 6천억 원이 넘어섰고 이 투자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16,6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10년 전부터 했잖아요. 2017년, 18년 때 야, 이거 나중에 가면 10,000명 넘어갑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보세요.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이걸로 최초로 제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유례예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3년 전이면 이거 전 아닙니까? 벌써 이때부터 H그라고 저는 했어요. 그리고 1인당 출자 금액이 얼마예요? 3,500만 원. 왜 그러겠어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3,000씩 하는 거예요. 근데 5,000 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인 거예요. 자, 올해 기사예요. 투자 침체기라고 나와 있죠. 투자 침체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기도 2020년이 피크였어요. 아시죠? 2021년, 2020년, 2021년 이때. 근데 2022년도 이미 꺾였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늘어나고 있어요. 소득공제, 세제 혜택 영향이다. 나와 있죠. 자, 아까 과세 표준에 따라서 3,000만 원 했을 때 이 금액에 따라서 대기업 임직원들이나 의사 등 전문직은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면 792만 원에서 1,254만 원.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을 해요. 그냥 3,000만 원 하시면 1,000만 원 법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금 같은 걸 딱 3년간 은행에 였다. 그럼 어찌 돼요? 이자를 3년 뒤에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자 소득세 15.4% 띄워줘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것도 심지어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말했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면 오히려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금액의 공제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뜯어갑니다. 자, 좀 뜯어간다 해서 국가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국가 입장에서 또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좀 농담으로 심하게 말하면 국가도 삥 뜯어가요. 면제해주고 그중에 20% 뜯어가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연말정산카드 뭐 뒤에 노천 특별세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그게 사실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데 이걸 비과세하겠다, 노천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된 경우만 거꾸로 안 떠나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원래 이것도 2017년까지는 부과됐어요. 근데 제가 넣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이 공청회에 간다고 옳지 잘됐다 어떤 좋은 제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이걸 갖다 진흥해 주는데 거꾸로 100% 해준다면서 20% 뜯어가면 그게 20%냐 80%밖에 안 해준 거지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진짜 개정이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가서 말을 했더니 진짜 개정이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제됐어요. 법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안 냅니다. 이자 소득세 같은 걸 안 내요. 농어촌 특별세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지금 저 책에도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게 부과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열면 이자 소득세 띄지만 나중에 3년 뒤에 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올해 하시면 내년 직장인들은 1월달에 신고해서 2월달에 바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게 어찌 보면 원금의 일부를 바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바로 돌려받고 3년 뒤에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3,0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버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벌죠. 그러면 3년에 50% 수익률이에요. 50% 좌우니까 3년 평균을 하면 연 15에서 20% 평균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희 고객들도 지금 이제 한 2,000명이 넘거든요. 한 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어요. 매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게 저 논문에 있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에요, 저게. 저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다 나와요. 저희 고객들, 그 당시에 고객들 갖고 있는데, 남자분이 대부분 많으세요. 40, 50대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고, 전문직이 지금 30%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연소득도 6천에서 2억,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세요. 아까 보셨죠? 5,500 넘어가냐 그러면 연금저축보다 이게 효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실제 사례예요. 자, 대기업에 요즘엔 여직원분들이 훨씬 여자분이 빨리 취업해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연봉 4,000대 받더라고요. 근데 주말, 휴일 근무하니까 심지어 5,000도 넘고 어떤 애는 7,000도 넘는 애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고소득자긴 하죠. 근데 그분은 매년 10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 원씩 받고 있고 연봉이 38세 대기업에 이제 저 정도만 돼도 2,000 하시면 저리 받고
연봉 한 1억 되신 분들은 대기업에 이제 차장분들이나 부장분들 저런 거 받으세요. 금융권에 이제 계신 분도 있고. 그럼 792만 원, 3천만 원 하면 실제 이것도 사람입니다. 뭐 여기 왔으니까 제가 다른 강의하는데 우리은행에 있는 본부장님이신데 이미 한 5년 전부터 제가 보니까 2억 받더라고요. 실제 급여가. 그래서 5천 원씩 매년 하세요. 그래서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전문직들, 뭐 저희 이제 공인회계사니, 세무사니, 뭐 감정평가사니 이분들 다 있어요. 한 연봉 1억 정도 받죠. 그러면 2천만 원만 해도 528만 원. 의사들 평균 연봉이 2억 3천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40살 먹은 그 의사가 있는데 국가 관련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데도 그냥 실급여에 1,000만 원만 받는다 했대요. 그럼 원래는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세금 빼고 준조세 4대 보험 보면 실제 연봉이 2억 잡힌답니다. 2억 잡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해도 이제 1,155만 원을 받죠. 실제 고객이고 의사 3억 넘어간 분들은 5천만 원 하면 1,839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입니다. 이게 연말정산 1억 2,900 총소득인 사람이죠.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나 이게 받는 게 2억 2,600만 원인데 과세표준이 1억 조금 넘게 잡혀요. 1억 300. 그럼 어찌 돼요?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35%, 거기다 지방세 3.5%에서 38.5%니까 세금을 2,100만 원 내요. 근데 이분이 자 3천만 원 하게 되니까 3천만 원 소득공제 다 받죠. 그러니까 3천만 원 소득공제 받는 게 38.5% 위익 구간에 해당되다 보니까 976만 원을 소득공제 받고 1,100만 원 밖에 안 내요. 자 5천만 원 하게 되면 4,400만 원 소득공제 받거든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다 다른 소득공제도 똑같습니다. 12월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꼭 알고 가시고 그거 매년 하셔야 돼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받고 한 번 하면 3번 받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예로 3천, 3년만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3천, 그죠? 3천이 3년 뒤면 돌아오니까. 그러면 9천만 있으면 평생 이걸 매년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자, 그래서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투자하고 계속 연만정시 받고 처음 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3년 단위로 들어오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진짜 저기 지금 뭐 노후연금하고 또 뭐 여기 또 옆에 한 강의에서는 짠돌이처럼 돈 아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아끼라는 말 안 해요. 세금 아끼라 하지. 돈은 쓰세요. 쓰시고 세금 아껴갖고 쓰세요. 그걸로. 이걸 아끼시면 오히려 몇 년 더 빨리 은퇴할 수 있고 아니면 은퇴해서도 다른 사람 못 가는 해외여행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더 소득이 더 쌓아놨기 때문에. 네, 그죠? 아니면 10%덜 일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이게 짠돌이처럼 그냥 일하고 추후로 아껴 써라. 아껴 써야죠. 물론 펑펑 쓰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짠돌이처럼 하면 지금 시간의 가치를 흡입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 안 되더라도 이런 기업 투자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벤처 인증기업 중에서 분산 투자로 해서 리스크를 다운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년이면 50% 망하고 5년만 지나도 70%가 망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5년 뒤라고 기업이 안 망할 수는 없어요. 5년, 10년 지나면 망하는 기업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해야 돼요. 3개 기업 이상에 분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망했어. 그냥 본전치기 거예요. 운 나빠서 그 애만 본전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방법에서 포트폴리오를 꼭 하셔야 되고 3개 이상에. 여기 보시면 제가 논문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결과물인데 제가 이 요소를 갖고 전부 다 조사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예요. 저 책에도 나와 있고 논문도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순서로 해갖고 기준 점수를 제가 다 매긴 거예요.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어떻든 고객들은 원금 회수 가능성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 투자의 원리를 워런 버핏하고 똑같은 분들이야.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1등이야. 그 다음에 세금, 소득공제와 금액과 비율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적자 안 나야 된다. 적자. 흑자 나야 된다. 사실은 고객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할 때는 이런 기업을 소싱하고 이런 기업에 투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통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하는 게 가장 좋냐? 원금을 날리지 않아야 돼. 그 뭐야? 자산기업에 투자해야 돼. 자산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망하지 않는 원금 담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매달 수익이 나와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이 상당히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을 만들겠다는 거지.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를 사야 돼요. 토지 80% 사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올려봐야 알아요. 올려봐도 분양돼야 알아요. 그 분양이 얼마나 되고 분양도 가격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자, 음악 저작권 사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트도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 언급은 안 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제가 박사잖아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 심지어 예술경영학과를 들어갔다니까요. 석사 과정으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음악 저작권을 하니까 정말 제가 장점이 있더라고요. 23일이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또박또박 돈이 들어와요. 유튜브를 듣든 넷플릭스를 보든 다 들어와요. 근데 부동산의 또 단점이 뭐냐면 안정성은 확실히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무슨 점이 있냐면 세금이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제 엄청 큰 건물 가지신 분은 관리인을 두고 하는 게 괜찮지만 중소형 건물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중소형 건물 3개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 전부 다 여자분들이 관리하다가 60대 되고 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저한테 넘겼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건물주가 엄청 커갖고 다른 사람 맡길 수준도 안 되면 건물주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저작권은 심지어 비용도 없고 세금도 적게 들어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안 드는 게 인건비도 적게 들어요. 저 혼자 대표로 돼 있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매출액 100억 이상, 100억 이상 돼야지 망할 확률이 줄어들고 상장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아까 보셨죠? 흑자야 돼, 흑자. 무조건 흑자야 돼. 적자 보는 기업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적자에다 턴어라운드 됐어. 이런 기업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립 5년 이상 지나야 돼. 아까 보셨죠? 70%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설립 5년 이내에. 나머지 30% 중에서 해야죠. 자,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고,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회사. 왜 매년 국가에서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회사는 공무원들이 이래 딱 찍어서 경쟁 입찰도 아닙니다. 그냥 찍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부동산 투자에 나와요. 물론 구체적인 걸로서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나 부동산 전문가야. 부동산 전문가 10명 강의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주소지를 봐봤대. 자기하고 한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강남에 안 살더래. 아니, 부동산 전문가도 강남에서 안 살아. 물론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 잘하면 그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걸로 했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저는 사실은 다양하게 하면서 그걸 돈을 벌고 있고 지금 투자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이건 설명도 해서 안정성도 있다는 거지만 저희가 건물을 살 때 어떠한 분석으로 감정평가사와 같이 어떻게 샀는지 이 노하우를 배우시면 통용이 돼요. 저희는 2018년도에 제가 샀어요. 어쨌든 부동산 상승할 때 그 뒤에 더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때 샀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도 실제 이제 심지어 이 뒤에 수유동 건물은 국립재활원 사거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그 사거리에 가서 제일 좋은 건물 찾으면 저희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건 뒤에가 지금 고도 제한이 풀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죠. 사거리에서 가장 좋은 건물. 항상 싼 게 비지떡이고 제대로 된 걸 사야 되고, 뒤가 규제 제한이 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황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서장훈과 이수근이 진행하는데 거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 부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한국 K-팝이나 이게 유행이니까 한국 엔터를 갖고 진출하는 걸 하고 싶던데 인맥이 없다.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싱가포르에 건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엄청 많은데 이 건물을 큰 것만 갖지 않고 작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작은 걸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그 말을 딱 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큰 건물은요 안 팔려요. 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작은 건물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장훈이나 이 사람 질문하기가 아니 큰 건물만 가지면 되지 왜 작은 건물로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야. 안 팔려요. 그게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야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작은 걸 갖고 있어? 저희는 뭐예요? 고객이 만약에 원금 주세요 그럼 줘야 돼. 그럼 두 가지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주든가 그 다음에 팔아서 돈을 주든가. 그래서 사실은 앞에 두 개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8년에서 10년 묶여요. 만약에 그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임대주택 등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도 원래는 똑같이 면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권 딱 바뀌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은 하나도 면제를 안 해줬어요. 그 덤태기 씌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익적 목적으로 한 사람도 세금 묻는 경우도 지금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부활되는데 저희는 일부러 그래서 상호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에 논란 중인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김포를 갖다가
서울로 편입시킨다 말 나오면서 하나 더 요즘에 이슈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밀 억제 곤욕 들어보셨나요? 과밀 억제 곤욕에서 사업을 하면 취득세 중과가 3배가 돼요. 기업들이 안 들어와. 왜? 중과를 하기 싫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이 사모 건물은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국생활주택에서 거의로 등록했어요. 취득세 많이 부과 안 하려고. 그걸 저희 전략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도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밀 억제 구역 풀어달라고. 용인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구역이 같이 중복돼 있어요. 어떤 지역은 여기고 아닌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취득세를 덜 내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모르게 몰라도 과밀 억제 구역이 이 정권에서 좀 풀릴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고됐어요. 근데 황금성을 확보해야 되고, 삼성역 쪽이 뜨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삼성역 쪽은 뭐 지금 현대가 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오피스텔, 저희 회사가 삼성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샀죠. 그래서, 조금씩 사야겠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2021년도에 저희가 옮겨갔거든요, 회사를. 역삼역에서. 그때 원래 4억을 살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동산 피크 같아, 그 근처가. 그래서 안 샀어요. 그때 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좋은 거랬는데, 그거 뒷골목에 있는 흐름한 것도 막 100억씩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 저희가 한 200억대 사옥을 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다 알아보면서.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타이밍은 최소한 2, 3년 뒤가 저점입니다. 안타깝지만 맞아요, 이게.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어요. 뭐 금방 올 것 금방 안 와요. 미안하지만 금방 안 와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해서 진정이 된 것 뿐이지 완전 하락되지 않아요. 그 돈이 풀리기 전까지는 아직 안 돼요. 물가가 잡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 풀려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거꾸로 이게 수익형 부동산 사업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은 가격은 정체됐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성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공실도 지금 코로나 때 20%까지 갔는데 지금 공실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건물은 보시면 상월곡동인데 상월곡역에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1분 거리가 안 돼요. 남자 빠그는 거는. 그리고 동동여대를 지나가려면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 이런 걸 사셔야 된다고 거꾸로 실제 산 사례를 갖고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네 해봤어? 이걸 물어봐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뭐 설명하면 그래서 그런 거 사봤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경매도 다 해봤고 제가 원래 법원에 있었잖아요. 경매도 다 해봤어요. 저 받아갖고 심지어 이미 다 팔아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역에서 저희가 전철역 보셨죠? 진짜 1분 거리예요. 그 뒤에 주민센터 있는데 걸어가면 남자 걸으면 빠르면 1분도 안 걸려요. 이런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락시장에서 하락률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과학대학 근처에서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과학대 학생들이 거주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사는 방법을 적극으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그건 알고 계세요? 다 가구와 자 세대의 차이는 아세요? 아신 분은 이제 재테크에 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다가구의 다세대를 모르면서 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다.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등기부를 볼지도 모른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가구와 다세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하면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뭐예요? 집합 건물에서 한 칸 한 칸이 별도의 독립된 형태로 해서 1주택인 거야. 다가구는 뭐예요? 전체가 한 주택이에요. 1주택이에요. 사실은. 단지 분리돼서 그냥 살 것 뿐이고 원래는 다가구에는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독립주택이 아니니까. 그리고 등기도 딱 한 장이에요. 한 가구니까, 한 주택이니까. 근데 다세대는, 우리는 전부 다 다세대거든요. 22실이다 그러면 22개 주택이에요. 다 독립등기야. 등기소 가서, 왜냐하면 짜증내, 등기관이.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됐죠. 사실은 이거는 보세요. 일반 임대사업자로 돼 있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황금성악벌로 안 하고, 용인에다가 저희가, 그 회사 수수료를 줘서 취득세를 아낀 사례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야 돼요. 실제 그 사례가 나면 내가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추상적으로 뭐 이런 공부하고, 공부는 잘했었는데 돈은 못 벌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치? 돈을 벌어야지. 구체적인. 나한테 필요한 걸 알아야지. 나한테 필요한 걸. 자, 여기는 수유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재활원 사거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사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뉴 아니면 디퍼런스처럼 앞으로 나가면 제일 좋은 걸 사셔야 돼. 뭐하고 살아도 제일 좋은 걸 사야 돼.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면 제일 좋은 걸 하면 죽지 않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죠. 자,
저희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경기가 하니까 황금상업화라고 사실은 차근차근 살라 있죠.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임대 수익률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조금씩 사가다가 지금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지금 경기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었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저희가 한 200억대 건물을 강남에 있는 걸 매입할 의사를 지금 갖고 있어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세게 붙더라고. 왜냐면 임대 수익률 보면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건물 통으로 나온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1%대 수익률밖에 안 나와. 사면 되겠어요? 은행에 놓고 기다리는 게 낫죠. 그죠? 항상 비교를 해야지. 건물 무조건 좋아요. 뭐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돼.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 자, 투자의 사계가 있죠. 투자의 사계. 우리가 법률 다른 결처럼 이게 있죠. 그럼 뭐예요? 투자의 사계에서는 자, 지금은 금리 이제 상승기예요. 현금 갖고 있어야 되죠. 좀 이따 금리 하락기로 간대요. 채권 갖고 있어야 되죠.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인 거예요. 이것만 딱딱딱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진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의 시절이 지금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가야 주식 투자하는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주식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은 더 기다려야 돼요. 되게 간단해요. 알고 보면. 자, 음악 저작권 투자 알려드릴게요. 방금 봤죠, 제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경기를 타고 서는 후행관계라고. 선행관계, 후행관계. 경기 동행주수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돼요. 원래는 부동산은 경기에 선행하지 않아요. 주식이 선행하죠. 근데 부동산은 동행하거나 후행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트, 그림 있죠. 그림은 부동산보다도 후행합니다. 부동산 뜬 다음에 그림이 떠요. 아니면 그 부동산은 비슷하게 뜨든가. 그 뒤에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키아프 가보셨나요? 키아프 작년에까지 엄청 잘 됐죠. 올해 키아프 광고 나온 거 봤어요? 별로 안 나오죠. 작년까지 이미 키아프는 떴어요. 부동산 그 전에도 떨어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 주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부터 사실은 금융 투자 같은 걸 그때도 막 나왔거든요. 2005년, 6년 그때 부동산 뜰 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동산이 엄청나게 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글로벌 금융위 오면서 꺾어지고 다 꺾어졌죠. 그때도 그걸 다 하고 있었으니까. 자, 음악 저작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경기 동행, 선행, 후행 관계가 아니에요. 경기와 같이 연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노래 안 듣나요? 경기가 좋을 때만 노래 듣나요? 경기 좋으면 노래 안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봄, 여름, 겨울마다 듣는 노래가 다를 뿐이지 들어요.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매월 저작권료가 정산돼서 나와요.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23일날 꼬박꼬박 꽂혀요. 단지 노래에 따라서 뜨거워진 게 좀씩 차이가 나요. 약간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변동성이 커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노래가 처음에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걸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되면 나오는 금액이 거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 안정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음악의 속성 같은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4, 5, 70년까지 받아요. 4, 5, 70년. 건강한 음악 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한테 투자한 게 훨씬 낫지. 더 오래 받잖아. 그게 죽은 다음에 70년까지 받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걸 갖고, 글로벌 펀드들이 1조가 넘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갖고 키우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뮤직 파워가 1,000억 원 받았고, 이거 말고도 비욘드 뮤직을 했는데, 거기는 벌써 5,0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규모가 커져 있고, 우리 지금 K-팝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글로벌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한하게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음악 저작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지금 다 주가 떨어졌는데 음악 관련 기업들은, 그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가치도 높게 받고 해외까지 진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곡이에요. 여러분이 김신영의 전국 노래장에 송혜 선생님 다음을 하잖아요. 가서 본인이 이거 노래 부르면 우리한테 저작권 들어와요. 자, 송가인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죠? 이 노래 부르면 저희한테 저작권 들어와요.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알죠? 이거 열심히 들으세요. 저는 딱 통신사 앞에 지나가도 이게 막 틀어져 있더라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죠. 저한테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들리죠. 음악도 좋지만, 너무 좋죠. 많이 들으세요. 자, 사랑하는 남자에게 불러달라고 해주십시오. 틀어달라고 하세요. 자, 이번 넷플릭스 많이 보세요. 저 드라마 좀 봐주세요. 자동으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와요. 자, 다비치 아시죠? 황치열, 이런 분들. 자, 이거는 이제 본론적인,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이 투자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겁니다. 투자야, 투자. 투자는 뭐야? 던지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금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법에도 나와 있어요.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아요. 불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절대 자 이거 투자인데요. 원금이 보장돼요. 사기꾼이에요. 아세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과 수익은 비례죠. 아까 보셨죠?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 앞으로의 시대는 원래는 이미 20년 전 책에 LG경제의 책에 중위험, 중수익의 시대가 오고 있다. 벌써 그때부터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저위험이면서 중수익인 거, 중위험이면서 고수익인 거 이런 걸 찾아내야겠죠. 왜? 성공하는 법도 그렇고 투자도 똑같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은 수익이 없어요. 단지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만들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실행해 가면 돼요. 재테크도 똑같죠. 그렇게 잘게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저게 어디까지인지 쪼갤 수가 있죠.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 여기 이제 나이도 가만히 되는데 투자 성향 일반적으로 5개가 있어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이 되고 중국 펀드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뒤에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투자 성향 안 하면 투자 못하게 해놨어요. 주식형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이렇게 하려면 먼저 안정형이 있어요. 안 그래도 안정형은 원금 보장이 돼야 돼요.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주 그냥 원금을 아끼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갖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투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이 벤처 투자나 기업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이 가슴이 물렁물렁하고 잠도 못 자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안정 추구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원금이 그래도 보존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수익은 보고 싶다. 이분들도 자, 은행에 많이 넣어놓고 일부만 내고 채권형으로 하면서 안정된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위험 중립형이 있어요. 여기는 반반이야. 반반. 치킨. 그죠?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인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은 좀 나눠서 해야 돼. 주식형 펀드도 일부 하시고, 예금도 일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극 투자하는 것들은 달라져요. 이게도 이제 주식 투자가 가능한 형태예요. 거기는 이제 주식도 아니야. 대신에 이제 잡주는 조심해야 돼요. 잡주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이제 하시더라도 이제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도 다 되고 다 되는 사람은 공격형 투자자예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면 20대, 30대면 한 적극 투자에 가까워요. 아니면 위험 중립형 그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성향이. 근데 연세가 많이 있었다. 60대 넘어간다. 적극 투자는 그러면 안 돼요. 공격적 투자는 공격당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험 중립형이다. 그러면 전환사채나 채권형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중심으로 가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는 다 해도 돼요. 포트폴리오 하면 되고 적극 투자형 같은 경우는 근다고 채권형을 위주로 하면서 주식형도 좀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 나이나 투자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저는 적극 투자형이에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높은 이자 배당 수익률 조심해야 돼요. 아까 똑같아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자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배당률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원금에서 나온 거냐, 진짜 그 구조를 갖고 있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높은 수익률은 항상 원금에서 빼갑니다. 그래서 원금이 날아가요. 그래서 진짜 이거 수익을 보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자만 준다는 거지, 그 내부 구조를 한 번만 더 보세요. 이게 뭣도 모르신 분들은 저기가 이자 많이 준대요. 원금에서 빼가지고 그러고 나중에 원금을 못 받는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이 아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부동산이 없어요. 2금융권에서 해주지 1금융권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공격적 투자자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극 투자형이다 그러면 리츠 같은 거 해주면서 하시면 돼요. 위험 중립성도 마찬가지고 하시면 되고, 개발 사업은 부동산이 아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개발 사업. 부동산이 붙는다. 부동산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주의. 이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돼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슈됐는데 부동산 신탁을 교묘하게 이해하는 거야. 등기부를 보시면 부동산 신탁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실거래가가 바뀌어갖고 부동산 등기부하면 심지어 공동담보 목록 뭐 딱 체크만 하면, 그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를 뜯을 때 부동산 공동담보 목록이라서 그거 꼭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담보가 된 모든 게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다 나오죠. 근데 저게 아직 안 나와요. 신탁 등기는 신탁이 되어 있다고만 했지 신탁 원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무조건 신탁 원부 내용을 인터넷에 발급받게 바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걸 못 가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뜯어야 돼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배달이 오거나 이렇게 신청해야 돼요. 근데 저걸 이용해하고 부동산 신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관리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고 개발 신탁도 있는데 특히 이제 담보 신탁,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심지어 자기가 관리 권한도 안 갖고 있어. 관리 신탁에서 넘어가 있어. 근데 자기가 딱 계약을 해. 못 돌려받아요, 전세금. 자기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럼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찾아보세요. 부동산 신탁, 전세 신탁 사기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탁 등기가 돼 있다. 일단 의심하세요, 요즘에. 의심하시고 신탁 원부를 꼭 띄워보세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셔도 전세금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만 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야, 소득공제 혜택만 주고 돈 돌려줄게. 기업에 투자도 안 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기업에 실체가 있는지, 아까 봤던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음악 저작권 기업인지, 실제 10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인지, 이걸 꼭 봐야 돼요. 제품의 서비스의 우수성 아까 보셨죠?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원금 회수를 한 경험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 들어가면 자기 돈 아닙니다. 돈 들어간 손에 투자는 일단 던져진 돈이에요. 그게 자기 돈 아니에요. 회수해야 자기 돈인 거예요. 돈은 뭐예요? 돌고 돌아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그러잖아요. 돈은 뒷머리가 없다고, 뒤가 뒷머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문틈으로 지나가는 기회가 그잖아요. 딱 잡으려고 하면, 보는 순간 잡으려면 뒷머리 잡아.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지 앞머리를 잡을 수 있지. 기회인데 이제 보고 잡으려면 벌써 뒷머리하고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원금 회수 경험이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자, 은행이, 왜 은행입니까? 원래 은행이 뱅크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기독교에서는 돈을 못 다루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경리나 대리 이런 것들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기 스페인 전쟁이라고 이제 스페인 통일이 되니까, 원래는 여러분 옛날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그라나다가 나와요. 그라나다 그게 가냐면 유대인이랑 다 다른 종교 같이 살았어요. 근데 딱 오히려 원래 천주교, 우리나라로 말하겠지만 구교가 딱 자리 잡으니까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신교가 네덜란드나 독일 이쪽으로 갔고, 유대인들 쫓겨나고, 심지어 이제 베니스 상인,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상인들이 거기서 돈놀이 한 거야. 이자 주고 원금 나눠주고. 왜냐면 베니스가 이제 동서 교역로니까 그 활짝했고 돈이 많으니까 됐는데, 벤치에 앉아서 돈 빌려준다고 시작해갖고 벤치가 뱅크로 발달해 그 은행에서 시초예요, 이게. 여담이긴 한데 그게 은행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 경험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원금 회수 경험이 있는지 꼭 해놔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왜 믿습니까? 원금 회수 경험이 많고. 근데 은행도 100% 믿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깨달았죠. 특히 저축은행도 망해 나가고, IMF 때 은행도 통폐합되고, 예금자 보호법 거꾸로 역설적으로, 여기 좀 옛날 분도 계시긴 한데, 뭐 개조심 뭐 이랬으면, 개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개 물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보장을 거꾸로 해준다는 거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는 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쭤보면. 그죠? 5천만 원 밖에 안 해준다는 말이야, 여쭤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5천만 원 초과된 걸 안 해준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해주다 보니까 그거 만든 거예요. 예금자 보호비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5천만 원 초과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원금 회수 경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4년도에 설립됐고, 1,100억 이상을 투자했고, 6,500명 이상의 고객이 있고, 고객들한테 벌어준 돈이 중요하죠. 345억 이상을 벌어줬어요. 올해도 거의 저희가 지금 200억을 했거든요. 11월까지. 그러면 벌써 지금 한 30-40% 내년에 바로 벌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분들한테 한 60억 이상을 지금 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류 같은 건 이미 미리 하신 분들은 다 줬거든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그러면 이제 신청만 하면 바로 되게끔 해놨죠. 자, 저희는 삼성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걸 사업한 최소의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이게 100기기만 해갖고 오피스텔 하나 얻어놓고 출근도 안 하면서 이걸 인터넷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회사 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 실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날 제가 이거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해도 돼요. 그거 알고 저희한테 안 해도 돼요. 근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사업화 시키는 사람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손실 보지 않는 사람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검증받고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이걸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전화번호고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상담도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 이제 전문 상담 자격 가진 분들 계세요. 자, 3일차인데 여러분이 정보를 좋은 걸 많이 들으신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한테 맞는 걸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나 자산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게 중요해요. 돈이라는 속성을 알고 돈이 너무 없을 때는 행복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매달 200만 원 번 거랑 300만 원 번거랑 엄청 차이 납니다. 300만 원이랑 4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1000만 원 버나 2000만 원 버나 생각보다 크지 않게 돼요. 뭐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뭐 무조건 벌어야 돼.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벌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큰 차이 없어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 직원들, 가족들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저는 별로 쓴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이 돈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거에서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근데 돈만을 쫓지 마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을 쓸 것인지 나한테 맞는 돈. 그래야지 만약에 돈만 계속 벌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잘못하면 뺏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벌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꾸준히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길로 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랫동안 남아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신 김승찬 대표님 덕분에 올 연말은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